비평행위로서 사진 찍기, 기품 있는 나날로 가는 5개의 경유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8회 대구 사진비엔날레 감독 심상용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틀을 형성하는 세 가지의 가설이고, 이 두 부분을 빨리 마친 다음에 5개의 그 경유지에 해당하는 5개의 작가들의 사진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길지 않은 논의를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진보적 사회사상가였던 버틀란드 러셀의 한 에세이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대 젊은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에세이의 주제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날들을 기품 있는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모두가 공동의 운명으로 묶인 채 어두운 밤을 지나는 긴 행군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러셀의 말대로 인생이 이렇게 묘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끔찍한 것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당대 젊은이들에게 꽤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거려진다면 적어도 2가지 점에 동의하는 것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다는 것.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일 테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품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러셀은 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을 남겼던 사람이 노벨상의 창시자였던 알프레드 노벨이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은 자기 자신의 그 전기를 굉장히 자전적으로 이렇게 기술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가엾은 피조물인 알프레드 노벨이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인간 의사에 의해 질식당해 죽어야 마땅했다.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노벨의 이 냉소주의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선가 불쑥 튀어나와 회전하는 지구에 흩어져 푸념을 늘어놓는 2발로 걷는 꼬리 잘린 14억 원숭이들에 지나지 않는 이 잡다한 군중의 틈에서 누군가가 되거나 또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애처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인생은 운이 나쁘게도 길을 잘못 들어선 어떤 나쁜 여정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기품 있게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유감스럽게도 러셀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만큼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자신의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셀보다 반세기쯤 뒤에 역시 인생이란 길을 잘못 들어선 여정이다. 이런 맥락의 그 담론을 남겼던 사상가인 알베르 까미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러셀이 제기했던 질문에 그는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은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답을 달 수 없는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부조리, 그 자체라는 것이 그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주인공 류에 박사의 입을 통한 까미의 고백이었죠. 페스트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쑥 나타날 것이다. 악은 지구 위를 다시 활보할 것이다. 실패는 영속적일 것이며 투사들은 악이 여전히 판을 치는 광경을 보며 그들의 무덤으로 향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품 있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위할 것인가, 그리고 일련의 담론, 삶에 대한 담론은 또 어떻게 사진하고 연결된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정도의 가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닌 것들이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되는 어떤 보편적인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포스트나 해체 등의 색인을 달고 나타났던 그 사상들에 의해서 굉장히 견제되어 왔던 그런 그 철학적 명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진실은 엄연하게 존재한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가설로 진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의해서 어떤 부조리와 고통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파생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설이죠. 두 번째 가설은 만약에 그런 진실이 존재한다면 그것과 마주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실과 제대로 마주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형태이든 간에 기품 있는, 품이 있는 나날을 사는 가능성이 도출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 가설이죠. 세 번째는 이제 진실에 관한 것인데요. 진실이 마주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대적 의미의 이성만으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는 경험과 이성적 추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사유의 형태인 직관,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는 관계적 인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론하는 힘인 상상력, 이 세 가지가 조화에 의해서 보완되거나 지지되는 이성인 예술적 이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술적 이성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토만 요구하는, 간절함 없이 깨달음만 요구하는 그런 이성과는 구분됩니다. 예술적 이성 없이는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지성, 곧 타인의 고통에 눈뜨는 그런 과정, 그리고 자크엘릴이 말했던 이웃을 재발견하는 이성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대체로 은폐되고 종종 그것과 대면하는 것은 낯설고 불편하기도 한 그런 진실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마주함을 추구하는 그것으로부터 기품 있는 삶의 기반이 되는 힘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 세 가지 가설의 임의적인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논의에 기대면서 바로 그렇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계, 그 세계의 진실을 찾아 나섰던 5명의 작가들을 살펴보고 그 각각으로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5개의 코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진실을 추적해온 5명의 작가, 5개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면, 조르지 오소디, 그 다음에 은폐, 이 안민가드, 쇠네, 파브리스 몬테이로, 그 다음에 인지 왜곡, 콜레트 베시클로, 코비드19와 팬데믹, 어윈 올라프, 이렇습니다. 조지 올소디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그 사진 연작들은요, 아주 오랜 동안의 진실 추적과 자료 수집의 산물입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을 낙원의 강간 이렇게 묘사하고는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이 너무나 많은 그 석유 오염, 이를테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검은 연기 구름 이런 것들로 뒤덮여서 정말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얄 더치 쉘 석유회사, 오늘날도 뭐 세계 제1의 그 글로벌 정유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석유 추출을 통해서 쉘과 영국 황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추출을 시작한 지 불과 15년 만에 올소디의 고향인 오고닐랜드는 수천 건의 기름 유출 사고로 재앙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서 약 210만 배럴의 기름이 유출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로얄 더치 쉘사의 기름 유출 총량의 40%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지화소와 농작물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도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죠. 맑은 물과 음식,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다국적 기업과 설득당한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서 완전히 박탈당했고 오늘날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를 포함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진실이죠. 이 진실을 조지오 소디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의 사진작가 얀 밍가드입니다. 얀 밍가드에 의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기도 하죠. 밍가드는 2009년에서 2013년에 걸쳐 유럽 전역에 21개의 비밀 현물 예탁 시설들을 추적하면서 찾아다니는데요. 그 안에는 보관 중인 온갖 비밀들, 연구 중인 유기체, 생물체, 실험 기자재와 물품, 재료, 샘플, 데이터들이 광범위하게 예탁되어 있었고 밍가드는 그것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 비밀 현물 예탁 시설들은 마치 군사용 벙커를 방불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그것들 가운데 세계에서 모여든 비밀 보장을 위해 은밀하게 숨겨야 할 숱한 것들이 그 안에 예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이 세계를 유지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바로 그 현물 예탁시설, 얀 밍가드가 추적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 기제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순환, 이것은 작가의 조국인 스위스의 비밀 은행들과 비밀 현물 예탁 시설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비밀 보장이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탁자들은 예외 없이 엄청난 부자거나 권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의 모든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의 권력과 부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밀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결국 실패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밍가드는 말합니다. 대체로 비밀 유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얼마간을 알고 있던 간에 이간과 분열, 인간들 상호 간의 조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가 파브리스 몬테이로로 넘어가겠습니다. 벨기에의 작가입니다. 파브리스 몬테이로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작가인데요. 이야기는 1940년대 심리 실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40년대 굉장히 흥미로운 교육 관련된 실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케네스와 마미 클라크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입니다. 인종차별이 자아인식과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주로 이제 3세에서 7세에 달하는 그런 흑인 아이들이 자신들의 피부색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자라났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그 흑인 아이들은 이렇게 선택의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전적으로 백인 인형들을 골랐다는 것인데요. 이 실험을 파브리스 몬테이로는 아주 고스란히 아주 최근에 다시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사진으로 남겼죠. 그 실험은 이렇습니다. 6살부터 8살까지의 어린이 10명에게 검은 피부색과 밝은 피부색을 가진 2개의 동일한 인형을 주고요.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은 인형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이 밝은 피부색을 가진 백인 인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도어실 7살 어린아이는 하얀 인형의 입과 코가 더 작잖아요. 예.
6살인 미라벨은 하얀 인형이 더 깨끗하니까요. 8살의 마리엄은 아직 흑인들이 발명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등등입니다. 7살인 제르망은 하얀 인형이 백인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미 백인들이 훨씬 더 우월하고 깨끗하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우월한 그런 인종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육적 시도들이 취해졌겠습니까? 1940년대 실험과 파브리스 몬테이로가 했던 실험 사이에 말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피부색에 대한 편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색인종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브리스 몬테이로의 사진은 이 오만한 시대의 도덕적 딜레마를 지적합니다. 네, 바로 아이들이 그렇게, 이 흑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훨씬 더 가난하고 학습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당하고 인종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자신에 대한 그 낮은 자존감, 이것을 강제당하면서 사회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콜렛 베시쿨로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사회경제학 기반의 인종, 계급, 교육 및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어떻게 합리화하는가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한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인권 시위를 벌일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감추어져 있었죠. 감추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살충제에 비유될 만큼 아주 반사회적인 것으로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베시클로는 사진행위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어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미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의 그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사진 찍는 행위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아와 타자 사이의 어떤 관계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인종 문제, 뭐 이를테면 아주 부자들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진 찍는 행위에 아주 긴밀하게 반영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시클로가 자신의 사진 작업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진에서 보듯이 두 가지의 아주 완전히 다른 두 건축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는 아주 가난한 할렘,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흑인 아이들의 집이고요. 하나는 아주 굉장히 멋진 그런 아주 부자 동네, 베버리 힐스의 어떤 동네인 것 같은 그런 집들을 보여주죠. 이 지구상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주택에서 살고 있고요. 사실 훨씬 더 많은 거주 주택의 양식입니다. 예.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죠. 왜냐하면 특히 미술사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건축들은 뭐 이를테면 늘 권력과 그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주류와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콜렛 베시클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가 어윈 올라프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구성한 5작가가 절대적인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작가는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명은 5개의 경유지 중에서 마지막 하나는 이 코로나에 대한 언급을 했던 작가로 제가 구성을 좀 했습니다. 어윈 올라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2020년 4월 암스테르담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침에 슈퍼마켓에 들렸을 때 이미 사재기가 일어났고 슈퍼마켓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보고 어윈 올라프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을 사진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프의 얘기를 잠깐 인용해 보죠. 사재기로부터 비워진 슈퍼마켓에 진열되는 모든 것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우리의 춤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정했던 것의 진실에 대해 깨닫게 해 주었다.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올라프의 고백이었습니다. 올라프와 그의 카메라가 마주했던 진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문명이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춤이고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질서의 실체라는 것이죠.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언제라도 화산이 활화산이 되는 그 순간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인 올라프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삶과 문명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다시 처음 러셀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날들에서 우리가 기품 있는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적 자질이 있는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날들을 구성하는 5개의 진실들과 마주함으로써 5명의 사진작가를 통해서요.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를 5개의 생각의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 논의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삶의 순간들을 조금 더 기품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사진 행위를 이해하는 작은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